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던 천재 의사가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맥박과 숨소리까지 관리하며 권력의 가장 깊은 속살을 들여다본 인물. 그러나 그 화려한 자리는 곧 감옥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동생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경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한 번의 망설임도 허락되지 않는 탈출 선택한 그녀.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권력의 심장을 뒤흔든 탈출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소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에요. 28살의 저는 북한에서 가장 특별한 의사였습니다.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는 의사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가 누구의 주치의였는지 아시겠죠? 바로 김정은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25살에 그 자리에 발탁됐어요. 북한 역사상 가장 젊은 최고 지도자, 전담 의사가 된 거죠. 처음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라고 여겼어요. 소연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인재다. 당시 보위부 간부가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고급 병원 시설을 제공받았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한 전용 병동이었어요. 해외의학 논문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 의학 서적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다른 의사들은 꿈꿀 수도 없는 특권들이었죠.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했고요.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특권층 전용 상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았어요. 수입 화장품, 고급 의류, 서구 음식까지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성공한 거야. 처음 며칠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려한 황금 감옥에 불과하다는 거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요. 간 기능, 신장 기능도 정기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때로는 심전도도 찍어야 했고요. 혈액 검사 결과도 매일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이상무라고 써야 했거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의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소연 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프실 리가 있겠나. 보위부 요원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동생 영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게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7살 제 동생을 협박의 도구로 쓰는 거였습니다. 영우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이야 없지. 하지만 누나가 실수를 하면 대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일세. 그 요원의 차가운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얼음덩어리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청진기를 목에 걸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건 의료 도구가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족쇄라는 거요. 매일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건강검진을 하고요. 점심에는 식단을 검토했습니다. 오후에는 운동량과 컨디션을 체크했고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의 건강 상태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번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써야 했어요. 정말 로봇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동생의 안전을 생각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김정은이 제게 말했습니다. 소연 의사, 자네 덕분에 내 건강이 완벽하다는 걸 온 세상이 알고 있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소연 의사. 김정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럴 리가요.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맞아.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말이에요. 매일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 거울을 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의사가 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어린 시절 꿨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지만 지금의 저는 무엇이었나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거짓말을 퍼뜨리는 도구였어요. 누나, 괜찮아? 가끔 면회 때 영우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물론이지. 누나는 최고의 의사가 됐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짓 웃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영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이에요. 특권층 전용 상점에서 좋은 음식을 사올 수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고급 스테이크도 수입 과일도 모두 맛없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침대도 편하지 않았거든요. 해외 논문을 읽을 수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소연 의사는 참 운이 좋군요. 다른 의사들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부럽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이 최고가 아니라 최악의 자리라는 거요. 권력의 심장부에 있다는 건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 번의 실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영우 때문에라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청진기를 목에 걸면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자. 영우를 지키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저희 가족은 평양 근교의 작은 탄광촌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평범한 광부였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저와 영우를 돌봐주셨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요.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소연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우리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때 저는 10살이었고 영우는 5살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영우는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제가 11살이 되던 해였어요.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여러 명의 광부들이 매몰됐어요. 소연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려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죠? 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11살의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의 앞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어머니가 한밤중에 혼자 우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요. 저는 어린 영우를 돌봐야 했어요. 누나, 배고파. 영우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늦은 밤에야 집에 오셨어요.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고요. 저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3살이 되던 해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신 거예요. 기침이 멈추지 않아.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치료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엄마,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도 함께 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영우를 잘 지켜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저와 영우만 남게 된 거였죠. 13살과 8살. 너무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겁니다. 누나, 엄마는 언제 돌아와? 영우가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친척들이 우리를 맡겠다고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모두들 자기 생활하기도 바빴거든요. 너희들을 계속 돌볼 수는 없다. 친척 아저씨가 미안해하며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희는 국가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이었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잠자리, 부족한 음식, 엄격한 규칙들. 하지만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 아이들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죽었대. 불쌍하긴 하지만 조심해야 해. 혹시 문제가 있는 집안 아닐까?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족 전체가 감시받는다는 거요. 소연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선생님들도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들어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누나, 왜 그렇게 공부해? 영우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공부해야 해. 저는 영우에게 말했어요. 그래야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고아원에서 지내면서도 계속 1등을 했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어요. 소연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원장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칭찬 뒤에는 항상 경계의 눈빛이 있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당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1등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서도 계속 최고 성적을 유지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진로 상담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라. 어려운 길이다. 상담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희 집안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던 의사들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라도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요. 평양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공부했어요. 누나가 꼭 합격할 거야. 영우가 응원해줬습니다. 고마워, 영우야. 동생의 믿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드디어 입시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결과가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석 합격이었거든요. 축하한다. 소연아, 원장 선생님도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과대학 수석 입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주의 깊게 관찰당했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는 더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대학 생활 동안에도 최고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의학 지식을 흡수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소연이는 타고난 의사구나. 교수님들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졸업할 때도 역시 수석이었고요. 그때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 동무, 특별한 제안이 있다. 보이부 간부가 저를 불렀어요.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주치의가 된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된 거였네요. 김정은의 주치의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우리 소연이가 최고 지도자를 돌보다니. 영우가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보고서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매일 아침 김정은을 진찰하면서 느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보고서에 쓰여진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요. 혈압이 높을 때가 많았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도 자주 나타났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상 없음이라고 써야 했습니다. 소연 의사, 오늘도 완벽하군. 김정은이 만족스러워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평양 시내를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마당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저 아이 왜 저래?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굶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많아요. 굶어서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식량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조선중앙TV에서는 풍년이라고 보도했거든요. 올해도 대풍년을 이뤄냈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누나, 왜 그렇게 우울해? 영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영양실조 환자들이 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이 환자들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죠. 다른 의사가 대답했어요. 조용히 처리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런 환자들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보고서의 내용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선. 신문에는 이런 제목들이 매일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 영양실조 환자들, 숨겨지는 진실들. 어느 날 밤 혼자 있을 때 깨달았어요. 저도 그 거짓말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거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처럼요. 모든 게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위부 요원들이 제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소연 동무는 요즘 어떤가? 보위부 간부가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영우와 만날 때도 조심해야 했어요. 혹시 제가 이상한 말을 할까 봐서요. 누나, 정말 괜찮아?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걱정 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고마워, 영우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영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소연 의사, 어지럽다. 그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검진해보니 혈압이 상당히 높았어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수령님,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 일정을 취소해야겠군. 하지만 그날 저녁 보고서에는 여전히 이상 없음이라고 써야 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수령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은 수령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아프다고 소문내는 게 아니다.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의사로서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은이 공개 행사에 참석했는데 컨디션이 별로였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신문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인민들과 만나라고 나왔습니다. 방송에서도 완벽한 건강 상태라고 보도했고요. 제가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거였어요. 거짓 보고서 말이죠. 그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됐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영우의 안전을 생각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퍼뜨리는 일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지? 사람들은 진짜를 알 권리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해외의학 논문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관한 글이었어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제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사의 기본 윤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의사로서의 기본 윤리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의학학술대회 참석 기회가 생긴 거예요. 소연 동무를 해외학회에 파견하기로 했다. 보위부 간부가 말했어요. 해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다. 우리 의학 수준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에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소연 동무, 조국의 위상을 높여달라. 출발 전 보위부 간부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함께 동행한 보위부 요원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김철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내내 저를 감시했습니다. 편안히 가세요. 소연 동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밝고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저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제가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는 관심 없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아이들과 놀고 있는 부모들. 참 평화로워 보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로워. 저들은 모르는 게 많아. 김철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게. 하지만 제 눈에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북한에서 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학술대회는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민수입니다. 한국계 의사 한 분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김철수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박민수 씨가 밝게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학회 발표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최신 치료법들,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 투명한 의료 정보 공개,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의사가 발표하며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요. 점심시간에 박민수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김철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끼리 먹자. 하지만 박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결국 함께 식사하게 됐어요. 김철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고요. 북한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박민수 씨가 물어봤습니다.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는 바쁘니까 빨리 먹자.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에서도 느꼈어요. 박민수 씨의 진정한 관심을요. 둘째 날 오후에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제가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고요.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거지. 김철수도 어리둥절해 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책을 읽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참 여유로워 보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가족을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 말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소연 동무, 그만 돌아가자. 김철수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보고 싶었어요. 이 자유로운 세상을 말이에요. 저녁에 호텔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생각해봤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로울까? 북한에서 늘 들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타락했다. 서구 사람들은 불행하게 산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또 다가왔어요. 소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요. 박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인 질문이 있어서요. 의학적인 질문이라면 저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로비 한 구석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김철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요. 북한 의료진들이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나 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전 기자이기도 해요. 북한 의료진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명함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받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박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있다는 거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미국의 모습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리.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다시 올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안녕. 자유로운 세상. 속으로 인사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다행이야. 하지만 저는 전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아팠거든요. 14시간 후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꼈어요. 뭔가 답답한 기분을요. 잘 다녀왔다. 소연 동무. 마중 나온 보위부 간부가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본 자유로운 세상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김정은을 진찰하면서도 미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자유롭게 웃던 사람들, 행복해 보이던 가족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의사들. 소연 의사, 오늘은 어떤가? 김정은이 물어봤습니다. 네, 모든 게 정상입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지? 보위부 요원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소연 동무, 미국 다녀오더니 어떤가? 한 요원이 물어봤어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가? 혹시 이상한 생각하지는 않나? 무슨 이상한 생각이요? 자네도 알겠지만 서구 문물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더군.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이 긴장됐어요. 제가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에서 제 동생 영우를 불러간 거예요. 누나, 무슨 일이야?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보위부에서 나를 부르더니 누나 얘기를 물어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물어봤는데? 누나가 요즘 어떤지, 이상한 말 안 했는지. 너는 뭐라고 했어?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거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해외학회에 참석하라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유럽이다. 보위부 간부가 말했어요. 유럽이요? 그렇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학회다. 이상했어요. 미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내주다니. 혹시 함정은 아닐까? 의심스러웠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베를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김철수가 함께 왔어요. 이번엔 조심해야 한다. 그가 경고했습니다. 저번에 이상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 이상한 사람이요? 한국 사람 말이야. 앞으로는 그런 접촉 피해라. 아, 박민수 씨를 말하는 거구나. 저는 알아챘어요. 베를린의 학회장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로 붐볐어요. 발표를 들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가 있을까 해서요. 두 번째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소연 씨, 돌아보니 박민수 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저도 이 학회에 참석했어요. 그가 밝게 웃었어요. 김철수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바빠서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어요. 잠깐만요. 박민수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김철수가 다가왔어요. 소연 동무, 누구야? 아, 미국에서 만난 분이에요. 그래? 그럼 인사나 하고 가자. 박민수 씨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김철수요. 짧은 인사 후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박민수 씨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발표가 끝난 후였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박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 씨,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당황했어요. 영우가 위험해요.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이부 요원들이 영우를 또 불러갔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박민수 씨가 재빨리 쪽지 하나를 제 손에 밀어넣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숨겼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세미나실로 돌아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쪽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김철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산만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김철수가 샤워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꺼냈어요.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대사관 인근 카페. 길은 열려 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우를 구하려면 오세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쪽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길은 열려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자유로 향하는 길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급하게 쪽지를 접어서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다 씻었다. 김철수가 나왔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그 카페로 가겠다고 말이에요. 영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 제 인생을 바꿀 날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에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내일이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목에서 벗어 손에 들었어요. 이 청진기와 함께한 지난 몇 년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의 도구였던 청진기, 거짓말의 증거였던 청진기.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야. 내일 오후에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두렵지만 해야 했어요. 영우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나락회 일정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발표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후 3시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소연 동무, 괜찮나? 얼굴이 안 좋은데.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오늘만 버티면 내일 집에 간다. 집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답답해졌어요. 정말 그곳이 집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30분이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자.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았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긴장됐거든요. 왜 안 먹어? 김철수가 물어봤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컨디션 관리 잘해야지.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이 시작됐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제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영우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시가 됐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어요.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떻게 김철수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2시 20분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봐.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봤어요. 세미나실 뒤쪽 문으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였거든요. 톰 크루즈였어요. 와, 톰 크루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알고 보니 그 배우가 의학 관련 영화를 준비 중이라서 자료 수집차 온 거였어요.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세미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들었거든요. 사진 한 장만요. 사인해주세요. 김철수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회라고 생각한 순간이요. 사람들이 모두 톰 크루즈 쪽으로 몰려가는 사이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철수는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구경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세미나실 뒤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도 소란스러웠습니다. 톰 크루즈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시계를 봤어요. 2시 50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대사관 근처로 가주세요. 어느 나라 대사관요? 기사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요. 차 안에서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우 생각이 났습니다. 위험에 처한 제 동생 말이에요. 영우야, 누나가 꼭 구해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10분 후에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쪽지에 적힌 그 카페였어요. 들어가 보니 박민수 씨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함께 있었거든요. 소연 씨, 박민수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요. 정말 오셨네요.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우가 정말 위험한가요? 저는 바로 물어봤어요. 이분은 김선영 기자님이에요. 박민수 씨가 소개했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시죠. 안녕하세요. 소연 씨. 김선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영우군이 어제 또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연 씨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쓰려는 것 같아요. 박민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당장 망명 신청을 하셔야 해요. 김선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망명이요?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철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으세요. 박민수 씨가 말했어요. 여보세요? 소연 동무, 어디 있나? 찾고 있었다고. 김철수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아,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바로 돌아와.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요. 김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면 영우군뿐 아니라 소연 씨도 위험해져요. 하지만 영우군은 저희가 구해낼 방법을 찾을게요. 박민수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연 씨가 살아남아야 해요. 그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좋아요. 하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김선영 씨가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혹시 김철수가 따라왔을까 해서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리요. 박민수 씨가 재촉했어요. 한국 대사관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5분이 평생 같았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목에서 벗었어요.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진기를 말이에요. 이제 그만 내려놓을 거예요. 중얼거렸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망명을 원합니다. 북한에서 온 의사입니다. 잡혀가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극기가 걸린 유리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 동무. 돌아보니 김철수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과 함께요. 안 돼. 김철수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김철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소연 동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었어요.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 외교관이 저를 부축해줬어요. 괜찮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외교관의 안내를 받아 작은 방으로 갔어요.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인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인공기는 항상 공포였어요. 감시와 억압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태극기는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소연 씨, 물 한 잔 드세요. 외교관이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지금부터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망명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영우 생각만 났어요. 제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생분 말씀이시죠? 외교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17살인데 보위부에 잡혀 있어요. 일단 소연 씨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동생분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겠어요. 그날 밤은 대사관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미국 측과 협의가 시작됐어요. 제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소연 씨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미국 영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김정은의 주치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죠. 한국으로 직접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틀 후 극비리의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민간 항공편이 아니라 정부 전용기였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영우를 생각했습니다. 영우야, 누나가 꼭 데려올게. 11시간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특별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소연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합동신문센터는 경기도 안산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달간 머물러야 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김정은에 관한 정보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땠나요? 조사관이 물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완벽하다고 보고했지만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요? 고혈압, 당뇨 초기 증상, 스트레스성 위염. 조사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절대 공개할 수 없었어요. 그런 조사가 매일 계속됐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영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협조해야 했거든요. 영우는 언제 구출할 수 있나요? 제가 매일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지만 확답은 없었어요. 한편 북한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조선중앙TV에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김정은 수령님의 주치의가 적들에게 납치당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리소연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였거든요. 합동신문센터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담당자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은 소식이 있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정말요? 중국을 통해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영우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우가 중국을 통해 한국에 왔거든요. 누나, 제외하는 순간 둘 다 울었어요. 영우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누나, 정말 무서웠어. 영우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안전해졌어.
영우와 함께 안전가옥으로 이주했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줬어요. 옷, 생필품, 그리고 한국 음식들. 누나, 이게 진짜 김치야? 영우가 신기해했어요. 그래, 진짜 남한 김치야. 맛있다. 영우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누나, 저 태극기가 우릴 지켜주는 거야? 영우가 창밖에 태극기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저 깃발이 우리를 보호해줘.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인공기만 봤는데 이제는 태극기였어요. 인공기를 볼 때는 항상 긴장했어요. 혹시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태극기는 달랐어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의료진의 도움도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상담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치유해 나가세요. 영우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나, 여기 애들은 정말 자유롭구나. 영우가 신기해했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자유야.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의사 면허를 인정받기 위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의학과 북한 의학 사이에는 차이가 많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우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누나, 여기 정말 좋다. 영우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좋아. 우리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때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나, 고마워. 영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누나가 날 구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자유를 얻었구나.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주치의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 된 거죠.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실만 말하며 살겠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영우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 씨,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국제 무대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증언이요? 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큰 무대에서요? 소연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해요. 김정은의 주치의가 직접 말하는 진실이니까요. 며칠 고민했어요. 정말 큰 결정이었거든요. 누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지. 영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한 달 후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비행기 안에서 준비한 연설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유엔 본부를 봤을 때 압도됐어요. 정말 큰 건물이었거든요. 여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구나. 회의실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 기자들, 인권활동가들. 긴장되시죠? 통역사가 물어봤어요. 네, 많이요. 괜찮을 거예요.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도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소연입니다. 김정은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3년간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진짜 건강 상태를 숨기고 완벽하다고 보고했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풍년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한국 기자였습니다. 소연 씨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계속 말했어요. 거짓의 입술이었던 제가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한국 대표단이 격려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증언이 나왔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김정은 주치의의 충격 증언, 북한 권력층의 거짓말 폭로, 이런 제목들이 신문에 실렸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우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영우가 자랑스러워했어요. 고마워, 영우야. 온 세상이 누나 얘기를 듣고 있어. 그래, 이제 진실이 알려졌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제 진짜 의사가 됐구나. 작은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치료하는 평범한 의사로요. 선생님, 감사해요. 환자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세요. 관리가 필요해요. 당뇨 수치를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영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누나,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영우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진실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멋있다.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해외 이주를 결심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누나, 정말 가는 거야? 영우가 아쉬워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해해. 누나는 충분히 큰일을 했어. 캐나다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어요. 그곳에서 조용히 의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오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영우가 놀러 왔어요. 이제 대학원생이 된 영우였습니다. 누나, 행복해? 영우가 물어봤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야. 어느 저녁이었어요. 집 앞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캐나다 국기를 봤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북한에서 봤던 인공기 말이에요. 그때는 그 깃발이 공포였어요. 감시와 억압의 상징이었죠. 한국에서 본 태극기는 보호였었어요. 안전과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캐나다 국기는 평범함이에요. 그냥 일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참 멀리 왔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자유로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권력의 주치의가 아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거짓으로 보고하던 의사도 아니다. 세상을 뒤흔든 증언자도 아니다. 이제는 그냥 자유를 누리는 한 인간일 뿐이다.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어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영우야, 누나는 정말 행복해. 고마워. 곧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사랑해. 좋은 꿈 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정말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로운 꿈을요.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 평범한 일상의 꿈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